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적극적인 태도가 어떤 일을 오히려 망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개인도 아마 자기 삶에서 더 잘하려다가 더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해명하려다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용주 교수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종교 사상에 있어서 전문가시고 현재 지스트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계신데, 오늘 제가 교수님을 만나뵈러 온 이유는 이번에 노자 도덕경을 새로 번역도 하시고 다 주해를 엄청나게 많이 다셔서 이렇게 되게 두꺼워요. 6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책이 나와가지고 보내주셔서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직접 역자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와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 도덕경의 핵심 메시지를 딱 하나만 꼽자면 뭐를 뽑고 싶으신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도덕경이니까 핵심 메시지는 도겠죠, 도.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저도 잘 모릅니다. 도가 뭔지. 그러나 이제 노자의 입장을 따르면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기척점입니다. 도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얻어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깊은 통찰을 얻느냐. 이게 오히려 더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세요. 세상을 정말로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좀 내려놓으십시다 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노자에서의 핵심이 아닐까. 한자로 말하면 이 노자의 표현을 따르면 허죠. 허기심, 마음을 비우다, 선입견을 내려놓다 라는 말이 아마 노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덕경은 굉장히 알쏭달쏭한 문자들로 기록이 돼 있는 책이잖아요. 알쏭달쏭한 만큼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임팩트가 엄청 강하고 집약적이고 그렇기도 한데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덕경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 한 세 가지 정도 꼽아 주실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허기심, 실기복, 도를 실천하는 혹은 도를 체득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제 공부방에 좌우명 비슷하게 항상 걸려 있는 족자가 허기심, 실기복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태도를 그런 그 득도에 그 이제 득도라 그러죠. 그런 수행을 그 득도의 수행을 위해서 실제적인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공부에 대한 방법론, 공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위학 일익이고 위도 일손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학문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 지식은 증강시키고 증대시키는 거지만 오히려 많은 지식이 때때로는 올바른 통찰력을 방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그래서 동양 철학의 정신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양 철학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을 바른 알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실천해서 깊은 통찰력을 얻는 것, 이걸 이제 동양 철학은 목표로 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위학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요. 위도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는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위도 일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실천을 통해서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바른 사람, 세상에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지만 노자는 또 한편 그 위정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위정자에게 이런 태도로 정치를 하면 세상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위정자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정치국이라고 하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발음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공자님에게 정치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님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발음의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공자님이 생각하는 발음, 노자가 생각하는 올바름의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그 노자 역시 이정치국, 발음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득도한 군주가 추구해야 될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세계 구절을 저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노자 메시지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총용약경이라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총애를 받건 욕을 먹건 다 경계해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게 맞는 말인 것 같다. 사랑을 받으면 보통 좋아하고 욕 먹으면 이제 싫어하는데 둘 다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죠? 그리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잘 나간다고 우쭐대지 말고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 그래서 굳건한 자기 중심을 지키다 보면 분명히 때가 온다 하는 거죠. 총용약경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개인의 좌우명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항상 지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제가 대학교에서 노자 사상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는 정치적 해석과 관련해서 많이 수업을 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이 도덕경은 정치적 해석이 좀 주류 해석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랐어요. 제가 그냥 고등학생 때 막연히 도가 사상 하면은 개인의 수양, 마음 수련 이런 거를 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정치적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쓴 책으로 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배웠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다른 방향성 정치적인 해석과 수양을 위한 해석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더 선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둘을 잘 종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학자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심지어는 노자 도덕경은 병법서다.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주의 처음과 끝이거든요. 그 안에 담기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눈과 안목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재짐이 보일 거라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무엇이 가장 옳다 아니면 원래 무엇이 옳다 그런 관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건 이제 서양 철학하는 분들은 대개 저는 본질주의가 서양 철학의 기본 노선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은 무엇이냐, 무엇은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오히려 막 그런 해석도 무엇은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찾아내지 않으면 그 본질을 모르면 나머지는 다 헛거야 하는 이제 입장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 보이고요. 이 책의 후서에서 노자 도덕경을 1장에서 81장에 흐르는 순서로 다 따라 읽어가는 것도 좋지만 크게 보면 네 개의 주제, 네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도와 덕입니다. 그 도와 덕이라고 하는 원리를 내가 체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수행이고 치신입니다. 수행 공부죠. 그리고 그 수행 공부가 된 사람은 그렇게 이루어진 정신과 마음의 태도를 세상에 펼쳐야 됩니다. 나 혼자 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나 깨달았어요 하고 입 다물고 사는 것은 사실 굳이 노자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철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동양 철학은 수기치인 혹은 내성외왕이라고 하는 자기 수양과 그것의 사회적 실천, 또 사회적 실천을 위한 자기 수양의 준비, 이 과정의 왕복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양이라는 것과 세상 다스림, 치국이라고 하는 과정을 분리시키면 사실 저는 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한쪽이 정답이다라기보다 타원형의 두 개의 중심처럼 항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노자의 도와 덕의 그런 그 원리적인 사유, 굳이 말하자면 그걸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형이상학적인 해석에 몰두하는 그런 사상가들이 분명히 있었죠. 예를 들어 당나라 때 중현파라고 하는 도교도파가 이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표명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형이상으로 끝나면 뭐 노자의 정신하고 이제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치신에 더 초점을 두는 그룹이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은 그걸 이제 치국 방면으로, 정치 방면으로 그걸 확대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아마 3개 정도의 큰 해석학적 그룹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미 시중에 도덕경 번역은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왜 굳이 이번에 다시 번역을 또 하시고 해제까지 이렇게 많이 달아 놓으신 건가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제 어려움이죠. 우리 고전학은
그야말로 지금 여기가 이제 화문서적이라고 하는 그 서점인데요. 중국 책을 모아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노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노자가 나와 있죠. 일본, 뭐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양 철학은 내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세계를 나의 삶으로 바꾸는 그런 실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 문제라면 사실 뭐 유튜브들 뭐 아니면 뭐 챗봇을 요즘에 챗 GPT가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걸로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철학 공부가 아니죠. 동양에서 말하는. 동양의 철학 공부는 그런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면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자세히 읽으려면 결국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글쓰기를 저는 학자들의 글쓰기, 어쩌면 동양학 하시는 분들의 글쓰기는 다 자기 지식의 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 공부의 일종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노자를 30년, 40년 읽어왔지만 여전히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 세상이 아직 굉장히 혼란스럽구나.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종의 수양 공부로서 주석을 했고요. 뛰어난 저작들이 많지만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자리에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자리에서 또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일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 같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일을 하기도 하고 남이 읽으라고 책을 쓰는 거지 이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책을 쓴다는 게 자기 수양의 목적이 강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계속 더 새로운 거 지금 시대 거 계속 그런 거를 뽑아낼까 그런 거를 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아주 오래된 몇천 년이 지난 것들 속에서 그냥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을 더 한다. 그것 또한 새로움의 또 다른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도덕경을 보면 무소유, 저자극 이런 거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의 현대 사회는 풀소유, 풀자극, 강한 자극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잖아요. 그런 것과 행복이 거의 동일시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과연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노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가치관의 문제죠. 뭐 행복이라고 하는 건 가치관의 문제고요. 그 대부분의 대중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행복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행복 혹은 엄마 손에 끌려서 이게 오라라고 생각한 것들을 그냥 관행적으로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인스타그램이니 뭐 온갖 자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극들을 보면서 그 저게 행복이구나라고 그냥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종류의 책이 있지만 특히 고전, 성서, 뭐 어떤 경전 이런 책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무슨 어떤 자극 반응을 주는 것 같아요. 반성을 하게 하는 반응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걸 읽는 과정에서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것이 진짜 내가 아닐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허기심이라는 것을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극에 길들여진 자기를 비우는 것. 요즘에는 뭐 이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뭔가를 추구하고 강한 자극을 쫓아다니고 하는 걸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이런 변화가 극심한 시절에 내가 남을 쫓아가서 더 많이 벌고 더 자극받는 게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길이 되지 않아? 라고 자기 변명을 했던 분들도 도파민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내가 어쩌면 마약에 취한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쩌면 약에 취한 상태일 수 있구나 하는 그 자극 뭐랄까 반성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노자는 뭐 2000년 전의 책이지만 도파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았지만 강한 자극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자극은
점점 또 강해져야 됩니다. 노자는 그런 걸 비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사치를 버리고 과도함을 버리고 과대망상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치와 자극과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본인의 태도가, 본인의 현재가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이제 진짜 병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병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노자 이야기가 뭐 엄청 그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요즘에 자본주의가 거의 극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태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철학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되고 보니까 노자의 메시지야말로 지극히 상식적인 그 인간의 삶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삶을 본래적 차원으로 진정한 인간으로 되돌리는 그런 사유를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덕경을 보면 성인은 길을 가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립을 극복한다,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중간의 지혜를 추구하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감동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과연 실천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도 읽으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애매하게 대처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아닐까. 오히려 현실에서는 하나를 팍 골라가지고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때도 많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용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낙오되는 것 같죠. 사실 우리 경쟁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다른 자극에 이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봐도 예를 들어 뭐 과학 공부를 하겠다. 근데 왜 과학자가 되려고 하지? 왜 과학을 좋아하게 됐지? 이건 자세히 물어보면 그냥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냥 그렇게 주입되어 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활동적이다, 혹은 적극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미 그 하이데가라고 하는 철학자도 잘 아실 테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도 있죠. 그런 분들의 글을 읽어봐도 사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활동적이다, 적극적이다, 뭔가를 성취한다라고 뛰어다니는 삶이 가짜 활동성이다라거나 가짜 자기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거나 존재에서부터 멀어진 삶이라거나 이런 말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적극적인 태도가 어떤 일을 오히려 망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개인도 아마 자기 삶에서 더 잘하려다가 더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해명하려다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노자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정치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계에서도 정치인들이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쁜 의도를 가진 분들도 가끔 있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꼬여요. 가면 갈수록 꼬여서 전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법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법이 설사 잘못돼도 그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면 또 몇 년 동안 더 복잡한 혼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노자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중도를 지키라가 아니라 적절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뭐든지 하는 게 왕따 최고는 아니다. 사태의 추이를 관찰하고, 노자는 그것을 이제 자연의 흐름에 따르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리고 과소비나 사치나 이런 게 결국 지구를 망가뜨리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화성으로 날아가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지구의 99.9%는 지구에서 그냥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조금 줄이고,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요.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공과대학에서 제가 철학을 이제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저는 어떤 태도로 이제 철학을 가르치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교수님한테. 그래서 저는 뛰어난 학생들이니까 지식을 많이 받아들이고 배워야 하지만 겸손하고 좀 겸허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 공대에서는
그런 태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적극적이고 더 활동적인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0여 년 지나고 보니까 그런 태도가 반드시 좋은 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지금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노자의 무소유라든지 노자의 비움이라든지 하는 것은 단순한 소극성이 아니라 과도함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그런 통찰력을 기릅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확실히 지금 그냥 시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와는 참 다른 이야기다, 다른 방향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만약에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신다면 또 더 많은 것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도덕경이라는 책이 참 오래된 책인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책이 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미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끝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수업을 하죠. 저 이제 선생이니까 직업이. 항상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또 가르칠 때 사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선생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가 절감하는 문제,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고백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뭐냐 지금 그런 논의를 하다가 저는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최대 문제는 역시 환경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대한민국 같으면 이제 당연히 그 인류의 최대 문제니까 그걸 안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국은 최근에 아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소멸이라고 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대한민국의 철학적 과제 중에 하나가 다문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결국 한국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 외국인 받아들여야 되고, 외국인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태도를 다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데, 몸만 와서 일하시고 마음과 영혼은 본국에 두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면 한국은 무너질 거고요. 그게 실패하면 인구 증가가 안 되니까 나라는 무너질 거고, 환경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류 사회 자체가 무너질 텐데, 그 세 가지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출발점은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 그 다음에 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조금씩 내려놓는 가치관,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 결혼 문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낳느냐 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역시 사실 뭐 경쟁이라든지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 경우에도 노자의 생각을 조금 받아들이면 경쟁하는 태도도 조금씩 내려놓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이제 말하면 위험하기도 하죠. 나는 내려놨는데 저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나보고만 내려놔라 하느냐. 나는 내려놓을 수 없다. 사실 그러니까 경쟁이 격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만 가지고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가치관을 우리가 바꾼다. 그래서 노자를 읽으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달려가는 방향이 서쪽 방향이라면, 노자를 읽으면서 우리가 서쪽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도 사람이 살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조금씩 얻어간다면, 우리 역사를 봐도 왕조들이 무너질 때, 예를 들어 한나라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제국들이 사실 그 사치라든지 뭐 그런 걸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반드시 인구의 소멸이 또 따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 혹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도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과거의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들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 적절한 절제, 적절한 그 자기 제어의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자는 그것을 이제 자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족하는 태도, 자족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현대 문명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혹은 맞이해야 될 다문화 문제의 어려움들을 이기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훈련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박한 주석서를 쓰는 걸 목표로 삼았고, 또 독자들도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으시다면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도덕경은 제가 제일 살면서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선거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책에서 주인공이 되게 똑똑한 캐릭터인데 나중에 정신적으로 확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도덕경을 어떻게 우연히 읽게 됐는데 아 여기에 이미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네 이렇게 깨달으면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참 집약적인 책이고 여러 가지 해석의 방향성이 있어서 야 참 역시 고전은 고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해석의 방향성이 많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거 너무 알쏭달쏭한 말 같은데 싶을 수 있어서 해석이 이렇게나 자세하게 달려있는 책이어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많이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음.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아,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